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오늘 치러집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서구 관내 131개 투표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대로 시작될 예정으로 오늘 밤 늦게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 여야 지도부는 막판까지 유권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각 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호가 되면 집권당에서 팍팍 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 있는 구청장이 돼야 됩니다. 아니 말로 아무리 해봐야 여당이 아니면 뭐 힘있게 일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강세 국회의원 3명 또 여러분 묻지마 투표해서 다 뽑아놨는데 강수가 왜 이렇게 낙후됐습니까, 여러분?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일 좀 해봐라 라는 경고 메시지 보내주기 위한 거 맞죠? 여전히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의 정치를 검찰에 의존하는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반드시 끝장내야 됩니다. 검찰 정치 그만두고 제대로 대화와 협치의 정치 해보라는 국민들의 경고입니다. 네, 어제 열렸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받으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논란이 불거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 BC값이 더 높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야당은 교통량 수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전형적인 교통량 부풀리기인데 이게 지금 9km 차이입니다. 양서면 안하고 강상면 안이. 시속 100km를 따져보면 5분이에요. 5분에 6,081대 증가? 이거는 제가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바꾸면 그 6배인 6,000대가 늘어난다. 양평에 무슨 3기 신도시 생깁니까?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기셔야 정상인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를 해서 이걸 부당하게 변경을 했거나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하게 이게 결탁한 이런 그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질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억울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통계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이 국정농단이자 조직적인 범죄 행위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통계 조작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정당한 업무 수행 범위였다며 무엇보다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출에 한국부동산원이 아닌 민간 통계를 활용하면 전체 부담금이 1조 원 가까이 낮아진다는 추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 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부담금은 9,600억 원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민간 통계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낮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원 통계를 사용하면 재건축 부담금이 크게 늘게 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을 둘러싼 여야 간 책임 공방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 추진에 맞서 민주당 소속 여가위원장인 권인숙 방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행 후보자의 도덕성과 적격성을 문제 삼아온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의 지분을 공동 창업자에게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겁니다. 김 후보자가 회사 돈을 이용해 공동 창업자의 경영권과 지분 양도 대가를 퇴직금과 고문료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부적격입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그 시작입니다. 그래야 국회의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이탈할 경우 사퇴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김행랑 방지법에 이어 압박 강도를 더 높인 건데 김 후보자는 반박했습니다. 공동창업자에게 정당한 퇴직금을 줬고 회사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며 묻지마 고발을 오히려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비판을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며 김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은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독단적 진행에 있다며 화살을 돌렸습니다. 후보자에게 감당을 못하겠으면 사퇴를 하라는 막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습니다. 의사일정 협의 전에 공직 후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권인숙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차원의 업무 분위기와 달리 여당 일각에선 우려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김행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왔습니다. 열세를 쥐고 있는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와 다가오는 내년 총선 민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서로를 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사례가 있느냐며 민주당의 부결 강행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 책임은 대법원이나 부결시킨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 후보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검증 권한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은 8개 상임위에서 법무부와 통일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국감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적절한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선 우주항공청 설립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사태로 현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일부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단기 체류 우리 국민 480여 명 가운데 190여 명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귀국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또 27명은 육로로 요르단으로 이동 중이고 30명은 내일 터키항공을 이용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나머지 잔류 예정자도 항공편이나 육로를 통한 출국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800명을 넘었습니다.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공격한 국경 마을을 공개했는데 영유아 시신들도 여러 구 나왔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 지구와 맞닿은 크파르 아자 지역. 국경 역할을 하던 철조망은 동강났고
불타버린 차량과 벽에 가득한 총탄 흔적이 전쟁의 참혹함을 말해줍니다. 폐허가 돼버린 민가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이 계속해서 실려 나옵니다. You see the babies, the mother, the fathers in their bedrooms, in their protection rooms, and how the terrorists kill them. It's not a war. It's not a battlefield. It's a massacre. It's a terror activity. 한 현지 언론은 영유아 시신이 40여 구가 발견됐는데 그 가운데 참수된 시신도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I remember going through 9/11 and waking up the next day, the next week in a daze, and everything had changed, and it's the same thing again, but worse because we're such a small country, and proportionally this would be 25,000 people dying in America. 이번 전쟁을 문명과 야만의 대결로 정의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습으로 하마스의 내부 책임자인 자카리아 아부 마하마르와 경제장관 조아드 아부 슈말라 등 고위 간부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돌 나흘 만에 양측 사망자는 1,800명을 넘었고 부상자도 8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한 이스라엘에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하마스는 인질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헤즈볼라의 주무대인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의 로켓이 날아들며 확전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15발의 로켓이 날아와 4발을 요격했고 10발은 인가가 없는 곳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즈볼라 소유의 감시초소 2곳을 탱크로 공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FP 통신은 하마스의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이번 공격에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완전 봉쇄를 선언한 뒤 물과 전기는 물론 모든 생필품 반입이 끊겼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공습이 1,300곳 넘게 계속되면서 가자지구는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재복 기자입니다. 항구에 머물던 어선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은 지상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가자 지군의 1,300여 곳이 폭격을 맞았습니다. 공습은 주로 주거 지역과 통신 시설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احنا زي ما حكوا لنا انه نخلي المنطقه الشرقيه اجينا لمكان امن لكن احنا فيش اي منطقه في قطاع غزه امنه زي ما انت شايف الضرب كان في كل مكان. 폭격을 피해 생존자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말 그대로 맨손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면 봉쇄 방침에 따라 식수와 전기, 식량 지원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외부로부터 원조 물품 반입도 중단됐습니다. 주민 230만 명 가운데 80%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했는데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벌써 19만 명이 살기 위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أجمل حي أجمل منطقة خربوها الله ينتقم منهم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살 길을 차단한 채 폭격을 이어가는 이스라엘에 국제사회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군사적 필요성이 있을 때만 지역 봉쇄와 물품 이동 제한이 가능하다며 국제법을 어긴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imposition of sieges that endanger the lives of civilians by depriving them of goods essential for their survival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세계보건기구는 최소한의 생필품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순전한 악의자 테러라며 군사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도 이스라엘 편을 들었지만 동시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도 세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순전한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인을 포함해 1,000명 이상이 학살당했다며 반유대주의 테러리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에 군사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stand with Israel. And we will make sure Israel has what it needs to take care of its citizens, defend itself, and respond to this attack.
백악관은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는 주장이 확인되면 한국에 묶여있다 돌려준 60억 달러를 재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풀어준 동결 자금이 테러에 쓰였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Let me just reiterate what I said because it's unequivocal. Not a dollar of that money has been spent, and I will leave it at that. 미 하원에서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이스라엘 지원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는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 파키스탄 등 중동 지역은 물론 영국, 스페인,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군중들의 지지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미국에서 팔레스타인 난민이 가장 많이 사는 시카고를 비롯해 주요 대도시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을 규탄하며 가자지구 봉쇄를 풀 것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수넥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드는 건 테러를 미화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불법성을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국에선 반무슬림과 반유대주의 모두 용납되지 않고 반테러주의만 있다며 전쟁을 틈타 차별과 폭력이 벌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산업부 공무원이 4년 가까이 산하기관 파견 직원에게 갑질을 해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렸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를 보면 산업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는 산하기관인 난방공사 법인카드를 수백 번에 걸쳐 사적으로 쓰고 출퇴근과 출장 때 픽업은 물론 자기 가족이 먹을 빵을 사서 집으로 가져오라고 시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어 배우자가 차를 쓰는 날에는 차를 빌려달라고 했고 자녀들의 소풍 때는 도시락을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갑질을 한 사무관 A씨를 수뢰와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산업부의 상관 등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 시가로 치면 2천억 원대를 밀반입해 유통한 한국, 말레이시아, 중국 등 3개 국가 조직원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나무도마에 필로폰을 숨기는 방식으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주차장 안쪽에서 남성에게 검은색 봉투를 건네는 여성. 이튿날에도 같은 주차장 앞에 세워진 차량에 검은 봉투를 싣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 여성의 정체는 사실 마약 조직원이었습니다. 서울 목동 주택가에서 버젓이 오간 물건도 필로폰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필로폰 74kg을 올해 1월부터 지난달 사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2,220억 원어치, 무려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나무도마로 일반 도마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 필로폰을 숨기는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에서 필로폰을 유통해오다 한국 시장을 노린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조직도 범행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이 현지에서 생산한 마약을 밀반입하면 한국 조직은 밀반입 경로 확보와 마약 보관을, 중국 조직은 판매를 맡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필로폰 투약자 검거를 시작으로 판매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3개 국가 조직원 16명을 구속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조직원 2명을 검거함으로써 말레이시아 총책이 국제 화물로 밀반입시켜 이들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적 대기 중이었던 다량의 필로폰에 대한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였다. 필로폰 27.8kg을 압수한 경찰은 나머지는 이미 시중에 팔려 나갔다고 보고 회수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또 아직 잡히지 않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총책의 행방도 쫓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화물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5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어제 새벽 2시 40분쯤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0시 50분쯤부터 1시간 동안 경기 의정부시와 양주시, 포천시를 오가며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했다거나 마약 총책을 제보하겠다며 112에 3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자신의 화물차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11명과 시민 1명이 다치고 순찰차 6대가 파손됐습니다.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넉 달 동안 촬영한 영상은 140만여 개, 피해자도 280여 명에 달하는데 경찰은 남성이 영상을 판매하거나 유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저녁 서울 신림역 인근에 있는 모텔.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이 혼자 객실에 들어갑니다. 남성은 4시간 만에 객실을 나섰는데 한 달쯤 뒤 같은 방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객실 천장 환풍구엔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 객실을 모두 조사해 다른 방에서도 카메라 한 대를 더 찾아낸 경찰.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걸 파악해 5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체류 중인 2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집과 가까운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환풍구나 객실 내 컴퓨터 이어폰 단자함 등에 카메라 7대를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의 SD카드에선 3초 분량으로 끊긴 불법 촬영 영상물 140만 개가 발견됐고 경찰이 추산한 피해자만 28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다만 A씨가 짧은 기간에 카메라를 여러 대 동원해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촬영물을 판매했거나 유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어제 교육부가 공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반응과 전망들을 모아봤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2 학생들부터 수능을 치를 때 선택 과목을 없애서 사실상 모든 수험생이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했죠. 내신도 현재의 9등급 체제에서 5등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는 해소될 수 있겠지만 심화 과목을 공부할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이거나 면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싣고 있었는데요. 수험생들이 수능과 내신, 대학별 면접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문이과 구분 없이 시험을 보게 되면 외고나 국제고생들도 의대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일보와 한겨레 함께 볼 텐데요. 내신 부담이 줄면서 자사고나 특목고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고요. 또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향하는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퇴색할 거란 이야기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화 수학 과목이 도입이 된다면 오히려 사교육을 더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반응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학원가에서는 이번 주말부터 관련 설명회와 또 중2 대상 겨울방학 특강 준비에 힘을 쏟을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서울신문에서 전하는 것처럼 잦은 변화가 수험생의 혼란을 가져오진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다룬 경향신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700여 건, 피해금은 853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에 코로나 시기에 감소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 그 감소세가 최근 들어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우편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오프라인, 우편물을 이용한 수법들, 그리고 AI 등을 활용해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존과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피해자들도 깜빡 속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돈을 되돌려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작년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통해서 돌려받은 돈은 전체 신청액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해의 책임이 오롯이 피해자에게 집중됐는데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의 책임도 일부 물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피해액의 최대 50%까지는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은행들도 고도화된 AI 피싱을 AI 탐지로 막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신 사고 유형을 탐지해서 막아내거나 이상 거래를 찾아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피해를 막는 창구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은행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시스템도 또 우리의 주의도 더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급망 불안 내용을 다룬 중앙일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도 나와 있는데 아마 이 장면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작년 7월이었는데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광명역 역사 내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곳을 포함해서 고장난 에스컬레이터가 3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1년이 지나도록 10기 이상은 재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멈춰 있는데 그 이유는 부품 수급의 어려움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들은 대개 국산보다 30% 이상 저렴해서 경쟁 입찰을 통해서 국내에 설치된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긴급하게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 부품 수급이 잘 안 돼서 이번 경우처럼 제때 조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일상의 삶에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고 특히 이렇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영역에서는 국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볼 마지막 기사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공공기관의 방만 행위에 대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감사원이 주요 공기업과 관계 부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앞서서 단신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요. 내용들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으로 3박짜리 출장을 간 한 공공기관장이 3박을 모두 하루 260만 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은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사무관은 직원에게 운전기사 노릇을 시키거나 대리결제, 심부름 등 갑질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강원도 삼척까지 불러서 식사비를 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택을 감정가의 절반 수준으로 자사 간부에게 팔거나 자사 토지의 토지보상 담당 직원이 아버지로 명의를 신청해서 보상금을 신청해서 8천여만 원을 허위로 수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불법 방만 행위들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0월 1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7일에 보도해드린 경기도 수원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 일주일 사이 피해 신고가 급증하면서 240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액수가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임대업자 부부와 해당 법인을 상대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피해 세입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임대업자 정모 씨 부부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고금리의 전세가가 급락하면서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명합니다. 피해 세입자들은 정 씨 부부가 연락은 여전히 받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해결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경찰 그런 거 피하려고 그냥 올린 것 같다. 그 한 7월부터 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월세 어디다 내냐고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답변을 했대요. 현재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만 모두 240여 건.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 사실이 알려진 뒤 일주일 만에 2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50대 정 씨 부부는 10여 개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40여 채 빌라를 경기 수원과 화성 등에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0년에서 재작년 사이에 세워졌다가 전세가 하락으로 최근 재정 상태가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피해 세입자가 660여 세대에 자체 집계한 피해 액수가 45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세입자 고소 60여 건을 토대로 사기 혐의로 정 씨 부부와 그 아들 그리고 소유법인 등 모두 5명을 입건했습니다. 특히 정 씨 부부에 대해선 도피에 대비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세입자들을 고의로 속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지 조사하면서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유명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 코인을 판매한 뒤 가치가 없는 불량 코인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으로 51억 원을 챙긴 코인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코인 개발 판매업체 대표 30살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제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고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 계획도 있다며 피해자 102명에게 51억 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가운데 1조 3천억 원 규모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공개한 6월 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현황을 보면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잔액은 55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 원 늘었습니다. 이는 금융권 총 자산의 0.8% 수준으로 업권별로 보면 보험이 31조 7천억 원으로 전체 56.8%를 차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년 4.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 중국 경제 부진의 영향인데요. 세계 경제도 올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밝힌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유지했습니다. 5번 연속 하향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도 지난 7월 전망치 1.4%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2.1%로 0.3%포인트, 인도는 6.3%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0.6%포인트 껑충 올려 2% 성장을 예상한 반면에 중국은 0.2%포인트 하락한 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앞서 지난 9월 중국 정부에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4% 성장률도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tronger momentum comes from the United States, India and several other emerging economies, and in China economic activity is below expectations. 문제는 내년입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내려 올해보다 못한 2.9%로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망치도 2.2%로 석 달 전보다 0.2%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 전망치 2.4%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제일 큰 교역국인 중국 경제 부진 때문입니다. IMF는 내년 중국 성장률을 4.2%로 0.3%포인트나 하향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년 평균 세계 경제 성장률은 3.8%. IMF는 주요국 가운데 현재 생산량이 팬데믹 이전으로 정상화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 성장이 고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 많은 나라에서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고 앞으로 5년간 성장세가 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Consumer and investor confidence erodes the foundation for growth, and above all, it hurts the poorest people the most. IMF는 물가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조급한 금리 완화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전쟁 소식에 국내 증시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7개월 만에 800선이 무너졌어요.
사실 어제 장을 차트를 보시면 조금 특이하다라고 할 날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 미국 경제가 조금 안정이 되고 이제 주가가 안정이 되면서 오르면서 뭐 코스피는 1%, 뭐 코스닥은 거의 2% 가량 오르면서 시작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코스피는 이제 마이너스로, 코스닥은 2점대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또 다른 나라들 보면은 거의 올랐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주가 떨어진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 고려해 보면은 일단은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어떤 관련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요인들도 꽤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의 어떤 전쟁, 그 팔레스타인 분쟁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전쟁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자금 유출의 우려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은 흔히 말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게 되고 이렇게 안전자산을 쏠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조금씩 조성이 되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빠진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어제 코스닥 주식들 중에 많이 이제 내려간 것들이 결국 2차 전지 주식들이거든요. 2차 전지 주식들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이 계속이 되고 이제 고평가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것들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 코스닥이 의외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것의 근본은 이제 흔히 말하는 2차 전지주도 많은 2차 전지 주식들이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어서 거기서 많이 빠진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가 좀 주가 하락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또 부동산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몇 개의 부동산 개발사들이 또 파산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전날 미국이 괜찮으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약보합세, 그리고 코스닥은 좀 많이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 그것에는 아까 지정학적 요인, 추가적으로 중국 요인, 그리고 어떤 고평가의 논란,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들이 아니냐, 2차 전지주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이 반영된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했었는데 그래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그 전쟁 소식 때문에 계속 자금이 쏠리고 있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은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돈이 몰리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의 여파란 것이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고요.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게 되면 보통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여기가 석유 산유국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석유 산유국은 아니지만 중동 지역 전체가 굉장한 석유 공급국들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리스크가 커지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라든지 특히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 같은 것들이 좀 하락하는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값은 반대로 오르게 되고, 금리란 것은 가격의 반대이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금 등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어떤 스탠스의 변화, 연준 지금 최근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따라서 더 좀 민감하게 연준이 생각보다는 긴축을 덜 갈 수도 있다라는 오히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조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근본적으로 아까 근데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란 것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고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은 주식시장에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미국 금리 쇼크라고 보통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거의 4.8,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8%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사실 이제 기준금리가 미래에도 올라갈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그게 빨리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반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고 이것에 또 시장에 혼동을 줬다,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 연준 역시 이제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장에 충격을 주면은 시장을 오히려 좀 완화하려는 정책들을 좀 핀다라고
보통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사례 드는 게 이제 2013년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이 결국은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 달에는 사실 안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양적 완화 줄이겠다는 발표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되자 그 연준 FOMC에서 양적 완화 줄이지 않겠다라고 그 당시 시점에서 할 정도로 약간 시장을 관리를 하긴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국채 금리가 좀 지나치게 오른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또 경기 침체를 우리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연착륙인데 이것을 경착륙으로 유도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어떤 기준금리가 생각보다는 덜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파적 발언을 많이 하면서 국채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뭐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면서 조금은 예전보다 한 주 전, 두 주 전보다는 조금 기조가 완화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 연준이 긴축 기조를 어떻게 좀 가져갈지 저희가 가늠을 해보려면 어떤 지표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일단은 국채 금리가 좀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이 긴축 정책을 특히나 최근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긴축 정책을 더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혹은 오른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사실 그런 너무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요. 그 연준에서도 이런 것을 부담을 감안해서 좀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지하는 이런 것들 조금 긴축적인 스탠스를 좀 줄이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채 시장에서 지나치게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아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12일 날 발표되는 물가 지수인데 아무래도 그 중앙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물가 지수 관리고 이 물가 지수 관리에 있어서 지금 근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하죠. 보통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그런 그 음식품 가격들을 뺀 근원 물가지수 흐름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조금 9월달에 그러니까 8월보다 9월달에 근원 물가지수 상승폭이 좀 줄어들 것이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또 반대되는 결론, 뭐 근원 물가지수가 많이 오른다라든지 하면은 뭐 긴축적인 정책을 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제 국채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국채 시장의 이제 시장 참여자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역시 이제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연준에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펀더멘탈리 이제 결국은 물가지수 12일에 발표된 물가지수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또 급등했다라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밤사이 국제유가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해외 증시 뉴욕 증시는 또 상승 마감했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제 주가 빠진 나라들이 이제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고요. 네. 그런 뭐 좀 특이한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의 어떤 유가 시장은 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유가라든지 이런 유가들은 한 0.5% 정도 빠졌습니다. 예. 유가 흐름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어떤 하마스와의 분쟁이 혹은 전쟁이 그렇게 중동 지역 전체로 격화돼 나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섞이면서 결국 유가가 조금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일단 긍정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좀 이상한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그 결국은 이렇게 안전자산을 몰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시장금리 전반적으로 하락이 되면서 어떤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아무래도 그 흔히 말하는 국채금리가 너무 높아지면은 이런 주식 투자자들이 국채를 몰릴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오히려 낮아지면서 주가를 반등시키는 그런 영향을 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약간 떨어지고 주가는 약간 오르는 강보합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보다 0.2%포인트 또 하향 조정했는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요약이 되는데 아까 한국도 아까 근원 물가지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한국의 근원 물가지수도 빨리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3%대 이상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물가지수의 흐름이 생각보다는 안 좋다라는 의견을 하나 줬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떤 거냐면 물가지수의 상승폭들이 꽤 높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긴축적인 정책을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내년에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 규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논의가 나온 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락시켰죠. 특히나 이제 중국은 국영 기업이 문제가 되고 부동산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데 중기 개혁이라고 하면은 보통 국영 기업에 대한 개혁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 자체도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락이 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의 투자 수요가 줄게 되고 우리나라가 보통 중국의 중간재, 투자재들을 많이 수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결국 국내적인 리스크로는 아까 근원 물가 지수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긴축 정책을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고 대외적인 요소로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 흔히 말하는 국영 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화되어 있지만 운영이 비효율적인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중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락시켰고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도 이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경제 불황 속에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미국을 거의 미국하고 몇몇 국가들 제외하면은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추는 편입니다. 예.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각국의 정부들이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서 잡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금리를 내년에도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고 내년에 높게 유지하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에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리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은 사실 더 어려워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는 기업이 돈을 갚아야 되는 부분은 늘어나게 되고 투자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뭐 경제 성장의 전망치가 물가가 너무 올라서 물가가 뭐 10% 20% 오르면서 그것이 이제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마이너스 때 그 음으로 유도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정도는 아니고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고금리 기조, 고물가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경제 상황이 어떤 하강기, 연착륙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정도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국내 기업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올해 3분기에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연간 실적도 지금 기대되고 있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잖아요. 반도체 그 부분에서의 회복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뭐 시장에서 반도체 부분 회복이 조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에는 한 1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잘 될 땐 14조, 15조까지 나왔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온 규모인데 지금 1조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타격이 입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조 단위로는 회복할 거다. 뭐 2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 단위로 회복할 거라고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흔히 말한 저점을 찍고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경제가 침체가 되고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회복이 안 되면서 반도체 시장의 저점 역시 조금씩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24년 4분기, 올해 4분기 정도면은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 성장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 시점이 늦어지면서 내년 1분기 아니면 내년 2분기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저점을 찍고 재고 자산들, 흔히 말하는 반도체들이 재고가 많으면 가격이 유지가 안 되고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거든요. 수익을 못 내는데 그 시점에 가야 이제 재고 자산 소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만든 것들을 판매해야 되니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시점들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하면은 뭐 거의 80% 이상 하락한 정도고 뭐 그 시절 예측한 것보다도 조금 올해 초에 예측한 것보다는 조금 더디게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전반적인 국제 경제 상황, 중국의 미비한 리오프닝 효과들이 반영이 돼서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망이 계속해서 좋지 않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이정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년 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서 대대적인 리콜 사태로 이어졌던 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당시 문제가 됐던 제품의 회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중고 거래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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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시중에 팔려나간 침대와 매트리스, 베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신체와 직접 맞닿는 제품이라 충격이 더 컸는데 결국 대규모 리콜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라돈이 검출된 제품 28만여 개 가운데 수거가 이뤄진 건 지난해 11월까지 13만 4천여 개. 회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인이 제품을 자체 폐기했거나 제조업체가 폐업한 경우는 회수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이미 상당수가 회수됐거나 폐기됐을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지금도 중고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라돈 침대 파문이 시작된 대진 침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검색했더니 판매글이 주르르 뜹니다. 판매자가 제품명을 기재하지 않은 건 제외하더라도 라돈이 검출돼 리콜 대상에 오른 모델도 여러 건 확인됩니다. 판매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내놓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그게 리콜 제품이었나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제 침대가 그런지는 몰랐어요. 원안위도 라돈 검출 제품과 관련해 플랫폼마다 금치거를 설정하는 식으로 중고 판매글을 차단하는 장치를 두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제품의 브랜드와 모델명을 모두 써넣어야 거래가 막힐 뿐 둘 중 하나만 적으면 따로 제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브랜드명이나 유사한 제품명으로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원안위에는 모니터링 인력이 없어서 신고에 의존하기에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라돈의 유해성이 사라지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리콜 대상 제품 수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그게 회수가 안 되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심각한 우려를 해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똑같이 유해합니다. 왜냐하면 모핵종이 반감기가 수십억 년, 100억 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건. 원안위는 라돈 검출 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개인들 간의 거래를 막을 수 있도록 중고거래 플랫폼과의 협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최근 발표한 두 번째 솔로 싱글 3D가 미국 빌보드 메인 음원 차트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국의 3D가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5위를 차지했다며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솔로로 여러 차례 10위 안에 진입한 건 정국이 최초라고 소개했습니다. 맑은 공기에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가을 아침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 없이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다만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온도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많게는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나겠으니까요. 감기 등 각종 환절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시정 상황 보시면 붉게 표시된 곳일수록 안개로 가시거리가 좁혀진 지역인데요. 현재 전북 순창의 가시거리 100m, 경기 양주 140m 등 내륙을 중심으로 채 200m 앞도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감속 운전을 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안개가 점차 걷히겠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청명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는데요. 현재 지역별 기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13.1도, 대전 11.1도, 대구 11.3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게 기온이 올라서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 낮 기온 23도, 광주와 부산은 24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까지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가오는 주말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출입을 자제하는 등 계속해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